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나는 거대한 숲 가운데에 서 있었다. 울창한 나무들과 그 사이사이를 붉은 장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숲. 그 커다랗고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있자니 이윽고 먹구름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집 쪽으로 옮기려다 문득 집 방향이 어느 쪽인지 잊어먹은 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숲에 들어올 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는 비의 강도와 바람의 세기로 보았을 때 마치 오늘은 집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악마의 장난처럼 쏟아졌다. 나는 쏟아지는 비를 가냘픈 팔로 막아가며 다시 숲의 안쪽으로 향해 뛰어갔다. 처음에는 쏟아지는 비를 피해 울창한 숲에서 잠시 비를 피할 생각이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검은색 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맞으며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내려치는 비와 천둥이 만들어낸 역광은 고양이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어 사뭇 분위기를 한층 더 기괴하게 만들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잠시 주춤했던 나는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 장소를 지나치려 하였다. 그 순간 어딜 가려는 거지?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내가 지나친 뒤쪽에서 들리고 있었다. 나는 긴장되어 돌아가지 않는 목을 두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바위 위에 앉아있던 고양이가 내 앞에 다가와 있었다. 어딜 가려는 거냐고? 믿기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목소리는 고양이의 목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인간의 음성이었다. 나의 몸은 믿기지 않는 상황의 몸을 부르르 떨며 내 바로 옆에서 쳐대는 천둥과 살갗에 채찍같이 떨어지는 비의 통증을 뒤로하고 얼어붙어 버렸다. 이윽고 고양이는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이곳은 마녀의 숲.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뭐지? 마녀의 숲.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설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 아이를 납치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가 산다는 흔하고 흔한 이야기였다. 나의 반응과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귀찮아진 듯 고양이는 얼굴부터 시작하여 꼬리까지 가볍게 몸을 털었다. 고양이는 벙어리 같은 나를 두고 뭐 잃어버린 거라도 있어? 뭘 놓고 왔나? 라고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양이는 자신의 질문에 간단히 고개를 끄덕일 뿐인 나를 그러려니 하게 생각했는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이 숲을 비 오는 날에 나가려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쯤 이미 알고 있겠지? 가뜩이나 싱숭생숭한 마음일 텐데 말이야. 천둥과 비, 이상한 숲에 말하는 고양이라니 확실히 나의 마음은 뒤죽박죽이었다. 마치 기억의 무언가가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 과부하가 걸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가 멍하니 있자 고양이는 다시 답답하다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일단 비 좀 피하자. 감기 걸릴 것 같아. 고양이의 말에 나는 다시금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다시 숲 안쪽으로 발을 옮겼다. 고양이는 나의 뒤에 몇 발자국 떨어져 걷고 있었다. 슬쩍 돌아본 그 동물은 걸으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뭐하러 온 거지? 조용히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끝내려고 온 건가? 등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중간중간의 소리는 비소리와 천둥 때문에 듣지는 못하였다.
내가 고양이의 독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쯤 고양이는 저택 앞에 처마 밑에서 가볍게 몸을 털며 이야기를 했다. 어서와, 마녀의 저택에 들어가자. 저택은 한층 더 어두워진 숲과 비로 음산하기 짝이 없었다. 이 문을 열면 귀신이 마중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런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고양이는 다시금 이야기를 이었다. 어쩔 수 없잖아. 발을 들여놓은 건 너의 선택이니 비를 맞으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던지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생을 마감하던지 그것 또한 너의 선택이니 뭐 알아서 하렴. 기분이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지만 추위에 벌벌 떠는 몸과 고양이가 말한 두려움은 나에게 있어 이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대저택의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려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공포를 낳았다. 저택 안의 풍경이랄까, 상황은 아빠가 어릴 적 해주었던 어느 동화의 성과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단지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을 제외하면 말이다. 중앙의 계단과 집의 창문에 걸려있는 커튼은 그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듯 먼지와 거미줄이 쌓여 있었고, 이는 마녀의 집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곳의 주인과 만날 생각이 없다. 고양이의 말이 사실이고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괴담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나는 들어오는 비 때문에 문을 닫고 현관 옆에 있는 소파를 바라보았다. 소파는 좋은 소재로 만들어 고급스러운 것처럼 보였으나 먼지가 쌓여 있어 막상 앉기에는 반감이 들었다. 하지만 비를 맞으며 달려온 탓인지 다리는 이미 어디라도 앉아줬으면 이라고 소리를 치는 것 같았다. 별 수 없이 나는 적당히 손등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살포시 걸터 앉았다. 그래, 비만 피하고 여차하면 다시 문 밖으로 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 소파 앞에 보이는 테이블에 편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지가 쌓이고 쌓여 거미줄처럼 보이는 테이블 위에 먼지가 묻어있지 않은 편지라는 것을 알아차린 나는 다시금 공포가 몸을 휘감았다. 나는 조심스레 편지를 손에 집어 접힌 종이를 펴보았다. 내 방으로 와? 라는 짤막한 내용을 보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듯 소파에서 일어나 저택의 문을 잡고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고양이는 이 저택을 소개할 때 분명히 말하였다. 마녀의 저택에 어서 오라고. 나는 스스로 거미줄에 걸려준 것이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곳에 들어온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 때쯤 뒤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 믿을 수 없었다. 맛있는 냄새라니. 이 오래된 건물에서 누가 요리를 하고 있단 말인가. 많은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지나갔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껴졌다. 불쾌한 골짜기. 그 상황에서도 배가 고팠다. 이미 나는 지칠 만큼 지쳤다. 공포와 피로, 굶주림의 삼박자는 나를 관대하게 만들었다. 그래, 사람을 잡아먹는다지만 마녀도 결국 사람이었어. 이야기만 잘하면 풀어줄 거야.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만들 것을 만들고 있는걸? 등의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무작정 냄새가 나는 곳으로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 냄새의 근원은 어느 한 곳에서 풍겨나오고 있었다. 냄새는
계단 오른쪽의 복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복도를 바라보니 검은 복도 앞에는 희미하게 문이 열려 있었으며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짙어지는 냄새를 향해 몸을 옮기던 중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뒤를 돌아보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가벼운 바람이 내 앞에서 불었다. 그 소리와 바람에 다시 앞을 바라본 나는 저택에서 몸을 녹여 그나마 괜찮아진 몸을 다시 굳혔다. 앞에 분명히 존재하였던 벽은 좁아지더니 어느 순간에 둘이 완전히 붙고 나서 다시금 원래의 복도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고양이를 다시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고양이는 그런 나의 표정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말했잖아. 마녀의 집이라고. 집에 들어오는 인간을 죽이고 잡아먹는 마녀가 만든 집인데 집에 함정이 있거나 물건이 살아 움직이는 정도는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선택은 네가 하였고 문은 잠겨 돌아가지 못하면 선택지는 하나지. 그러게 뭐하러 돌아와가지고는. 아무튼 한 번은 내가 살려주었으니 나머지는 잘 헤쳐나가도록 해봐. 라고 하였다. 그 말을 끝마치곤 고양이는 저택 중앙을 향해 유유히 사라졌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앞에 있는 난간을 마주했다. 들어가면 좁혀오는 벽에 갇혀 압사당하는 함정. 이것을 보며 내가 무심코 들어갔다면 이라는 생각과 그렇게 으스러진 나의 신체로 만든 미트 스튜를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다. 다시 정신을 차린 나는 저택 중앙복도의 시작 부분에서 머리를 굴렸다. 그러던 도중 눈에 들어오는 반짝이는 소파 옆에 해골 모양의 촛대를 발견했다. 해골 모양의 촛대는 두개골 위에 초를 올릴 수 있게 만드는 장식이었다. 그리고 그 해골의 텅 빈 눈 안에는 무엇인가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자세히 촛대를 관찰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촛대를 들어올리려 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촛대는 테이블에 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촛대가 이렇게 무거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나는 촛대 안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그러자 하고 무엇인가 눌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난 뒤 혹여나 싶어 소파 위에 있는 쿠션을 챙겨 그 복도의 시작 지점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며 쿠션을 던졌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벽의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금 소파로 걸어가 하나의 쿠션을 들어 복도에 던져보고 나서 그 복도를 건너갈 수 있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고 긴장이 풀리니 다시금 풍겨오는 맛있는 향기가 맴돌았다. 또한 이전까지는 들을 수 없었던 도마의 칼질하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나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살짝 벌어진 문틈으로 문 앞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곳은 낡기는 낡았지만 틀림없는 주방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냄새와 소리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현상들이 함정의 수수께끼를 풀어 조금은 어깨가 으쓱해졌던 나에게 다시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였다. 마치 작은 문제를 푼 것으로
우쭐해야 하지 말란 듯이 말이다. 주방의 풍경은 흡사 동화 속의 분위기와 본 적이 없는 주방 기구들의 조화로 꽉 차 있었다. 장작으로 지피는 오븐, 저절로 물이 나오는 기다란 무언가, 작은 불이 나오고 그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새의 정체까지. 나의 정신을 빼놓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리는 도대체 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혼란이 이루어졌다. 그런 나의 머릿속을 정리해 주듯 둥둥 떠다니는 칼과 요리모자가 보였다. 누군가가 요리모자를 쓴 것과 칼질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단지 내가 놀란 부분은 그 사람의 정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당장 나가자 라는 생각에 살포시 문을 닫고 돌아가려 하였다. 다만 내 몸의 굶주림이 이제는 한계다 라고 말해주었다. 나의 굶주림은 공포마저 덮어버리고 그 주방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에 충분하였다. 생각하던 공포와 달리 주방은 이방인인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마치 요리가 더 급하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주방의 테이블 위에는 몸이 투명한 주방장이 만든 듯한 스프가 만들어져 있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이 스프는 공포와 동시에 나에게 있어 충분히 식욕을 돋아나게 할 수 있는 에피타이저였다. 나의 굶주림은 스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곧장 입으로 향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기 전에 문득 아까의 일을 상기시켰다. 주방에 오기 전 벽에 깔려 죽을 뻔한 나의 미래를 말이다. 나는 다시 이성을 되찾고 그릇을 내려놓은 뒤 나를 신경도 쓰지 않는 주방장의 눈치를 보며 찬장과 서랍 이곳저곳을 살폈다. 다행히 거기서 나는 스테이크용 칼과 당근 그리고 정체 모르는 인형의 찢긴 팔 한쪽을 찾았다. 나는 호신용 스테이크 칼과 당근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다. 생각한 것보다 평범한 식재료구나. 고양이에게 들은 것처럼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레 주방을 나가려고 했다. 주방을 나가려 문 근처까지 가는 순간 주방장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손이 하나 부족하네. 어딨지? 나는 허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무심결에 작은 신음을 내고 말았다. 그러자 도마에서 나는 칼질 소리가 멈추었다. 칼질이 멈추었다. 내가 그쪽을 바라보자 허공에서 오르내리던 칼은 어느새 멈추어 있었고 요리사용 모자가 돌아가져 있었다. 마치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다행히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리사는 다시 칼질을 하며 나에게 이야기했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손이 부족하니 손 좀 빌려줘. 손을 빌려달라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나는 요리사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어떤 것을 도와드리면 되나요? 그러자 요리사는 칼질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손이 부족해. 손을 좀 빌려주라니까. 문득 나는 떠올랐다. 이곳은 마녀의 집, 사람을 잡아먹는 곳. 나는 주저하다가 아까 찬장에서 찾은 인형의 손으로 보이는 손을 요리사의 도마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러자 요리사는 아, 여기 있군. 고마워. 주인님이 화내시진 않겠다. 라며 혼잣말을 하였다. 나는
꾸벅꾸벅 인사를 하며 서둘러 주방을 나오려 했다. 그 순간 칼질이 멈췄다. 근데 말이야, 이 팔은 생각보다 품질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걸? 마치 손에 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 다른 팔은 없어? 라고 말하였다. 나는 팔은 더 이상 없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리사는 곤란하다는 듯이 그럼 안 되는데. 어쩌지? 주인님이 화내실지도 몰라. 아, 너의 팔을 쓰면 되겠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칼질을 멈추며 곧장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내가 의문을 품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밖에서 치는 천둥의 순간이 빛이 번뜩이는 것보다 빨랐다. 나는 요리사가 내는 발소리보다 빠르게 주방을 나와 저택의 로비를 향해 뛰어갔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어떻게 나가지? 아빠는 얼마나 나를 걱정하실까? 왜 돌아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지. 돌아와? 뭘 돌아와? 나는 여기가 처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생각을 다시 곡씹는 생각을 하며 복도를 뛰어가는 순간 내 앞으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내 앞을 지나 바닥에 꽂혔다. 그것은 식칼이었다. 그리고는 뒤에서 요리사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디가? 손이 필요하다니까. 바닥에 꽂힌 칼과 요리사의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나의 숨은 가빠졌다. 어느새 요리사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죽는다는 감정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리와 가슴을 채워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에 떠올린 것이 생각났다. 촛대. 나는 복도 끝에 있는 복도의 입구에 있는 촛대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죽을 힘을 다해 뛴다 해도 다리는 피로와 공포로 인한 근육경직으로 인해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뒤에서 잡는다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리사와 나와의 거리는 가까워져 있었다. 복도 끝에서 살짝 몸을 틀면 촛대가 보이리라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촛대에 손을 얹은 순간 뒤에서 나의 머리카락을 잡고 들어올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잡는다는 곧 잡았다로 변하였다.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몸이 완전히 들어올리기 전에 해골 촛대의 입안에 반짝이는 버튼을 눌렀다. 뒤에서 좀 전에 느꼈던 실바람이 내 등 뒤에서 불어왔다. 그와 함께 더불어 요리사가 잡았던 내 머리카락 위에서 따뜻한 액체가 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뒤를 돌아 내 머리에 대각선을 바라보았다. 나의 머리에는 둥둥 떠서 피에 범벅이 되어 나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이 있었고 내 오른쪽 아래에는 나의 팔을 자를 때 사용하려 했던 식칼이 떨어져 있었다. 그 순간 나의 기억은 끊어졌다. 내가 다시 눈을 뜨고 본 것은 폭풍우가 사라지고 난 뒤에 맑은 하늘이었다. 보고 있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어제 내가 실제로 겪었던 것들이 짧은 악몽과 같이 느껴지게 만들 만할 정도의 맑음이었다.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머릿속 또한 맑아진 느낌이었다. 이는 마치 새롭게 태어난 기분마저 들었다. 그렇게 상쾌한 생각으로 몸을 털고 일어나자 주변에는 나의 주위로 커다란 집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말 그대로 내가 어제 몸을 피하던 커다란 저택은 사라지고 난 뒤였다. 나는 안도감과 기쁨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 집이 어떻게 되었든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어서 빨리 사랑하는 아빠에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 생각하며 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검은 고양이, 아니 악마가 풀숲에서 나와 나에게 이야기했다. 엘렌, 너야? 성공했네? 나는 말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다행히 성공했지 뭐야? 악마는 이야기했다. 축하해. 여기는 왜 돌아와서 이런 봉변을 당한 거야? 몸을 바꾸고 나서 그 아이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합쳐져서 숲으로 발을 들인 것 같아. 이제 그 아이는 마녀인 상태로 힘을 다해 죽어버렸으니 이 훌륭한 몸은 내가 잘 사용해야지. 악마는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내가 답했다. 글쎄, 일단 돌아가서 이 아이의 아빠를 만나야겠어. 내가 이 아이와 대화할 때마다 아빠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야. 짜증나게. 뭐 됐어. 이제는 이 몸과 이 아이의 아빠는 내 것이니까. 나도 이제 사랑받으면서 잘할 수 있어. 악마는 말했다. 그래? 즐거웠어. 어서 가봐. 악마와의 대화를 마친 뒤로 나는 힘차게 그 아이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 아이의 집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기쁘게 했다. 걸어가며 나는 생각했다. 누군가의 몸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어.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 시각 엘렌과 헤어진 고양이 모양을 한 악마는 사라진 건물의 터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그다지 악마에게는 필요한 물건은 아니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여기저기 풀숲을 헤치던 악마는 이윽고 자신이 찾은 물건을 찾아내 혼잣말을 이야기했다. 가여운 것, 왜 마녀랑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지? 자신의 말로가 이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뭐 지켜보는 나도 재밌었지만. 말을 마친 악마는 다시 풀숲 속으로 사라졌다. 악마가 물건을 찾고 머물다간 그곳에는 하반신이 잘린 한 구의 시체와 시체의 손에 들려있는 메모가 있었다. 꾸깃꾸깃 주름이 나져 있는 피 묻은 메모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 영혼을 바꾸는 방법.